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재문입니다. 오늘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일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안산시 상록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장성민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민주당의 양문석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 후에 상호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공약 검증을 위해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을 한 번 더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게 됩니다.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질문별로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잘 숙지하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는 녹색불이 들어오고요. 답변 시간이 다 됐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올바른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당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장성민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그리고 상록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국민의힘 기호 2번 장성민 후보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산은 70년대와 80년대 경기도의 경제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의 경제 수도가 될 만큼 번성을 이룬 안산 경제는 지금 늪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7, 8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구미공단과 함께 이곳 반월공단을 개설해서 한국 경제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에 우리 안산시의 시 자립도는 87.61%로 전국에서 자립도가 4, 5위에 오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7, 80년대 안산시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1,000원짜리를 물고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고 상권이 활성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장사만 해도 떼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경제적으로 번창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서 각양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시아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지경학적 요충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산은 다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IMF를 극복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국민과 함께 경제 환란을 극복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안산의 어려운 지역 경제 난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안산 경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기필코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네, 장성민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양문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상록구 구민 여러분, 얼마 전에 채소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파 한 단에 879원이라고요.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그 할머니는 직접 채소를 농사 지어서 시장에 가지고 나오는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대파 한 단 875원. 제발 우리에게도 좀 팔아주세요. 갖다 주세요. 구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좀 팔아보게. 그렇게 화를 내시며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저렇게 쇼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제대로, 제발 제대로 좀 해야 하면 안 됩니까? 무능하고 못하면 솔직하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려 놓은 이 경제가 거시 경제 지표를 타고 미시 경제 지표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그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과 분노가 결국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무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질문 2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인구는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76만 1000명이었고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는 67만 9천 명입니다. 10년 사이에 약 8만 2천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경기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10년 사이에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바로 안산시였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안산시의 인구 감소의 원인과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늘시야 산단의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동률의 추이를 보면 최근 1월 기준으로 보면 78%
8.8%입니다.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한 20%가량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축소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오히려 이제 이 부분보다도 더 심각했던 부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수도권 규제 문제가 안산을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시흥이나 화성으로 안산 시민들이 많이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부천, 안산이 경기도의 대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인데 1기 신도시 때 개발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계획특별도시법 시행령이 안산을 포함하면서 다시 안산이 깨끗한 아파트,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본호동과 사돈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다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양문석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이번에는 장성민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반월이 한때 경기도의 경제 수도였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5년간의 인구 감소율을 보면 역시 이 반월공단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 특히 상록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방도시가 대부분 폐업을 하게 된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시장 경제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사실 반월공단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실 다 사라져버렸고 청소년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경제 기반 산업을 다시 역동적으로 스마트 인더스트리로 개발을 해야 되고 주택난과 주차난도 편의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불편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의료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역병원이 하나 없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만이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제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벌써 2년 차에 들어와서 경제를 사실상 폭망시킨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 없이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지방이 다 죽었다고요? 안산 옆에 있는 시흥, 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하셨고요. 이번엔 장성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주택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편의적인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흥이나 화성에 비해서 공급망이 상당히 부족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구가 쉽게 유입되기 어렵고 그리고 반월공단이 굉장히 지역경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기업 활동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규제를 심화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종부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지가를 폭등시켜 가지고 그 폐악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년 동안 뒤처리하고 다시 그걸 개선시켜서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에 거꾸로 가 있는 이 시장 기능을 다시 자유시장 기능으로 복원시키는데 지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고 이제서야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작년에
성장을 OECD 국가들보다도 평균 더 높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MOU를 엄청나게 유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장성민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반월공단이 많이 감소됐다 그러는데 그 감소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네, 반월공단의 감소 원인은 정확하게 전국 공단 주요 공단 평균 가동률이 84%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78.8%입니다. 사실상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수도권 규제에 대응하면서 IT나 BT 등 첨단 산업으로 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했었는데요. 워낙 규제가 안산에 강하게 들어왔고 특히 환경 분야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환경 규제의 속도에 맞게 우리 환경 관련 제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체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반월시야공단 문제는 국가 산단에서 지방 산단으로 옮기면서 의사결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한 지원들이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 안산시로 옮기는 게 가장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는 것이고요.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개의 안 모두 기금의 고갈 시점을 약간 늦출 뿐 고갈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성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위기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둔화가 핵심입니다. 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입했던 분들이 조기에 수령해 나가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의 고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우리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그런 어떤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MZ세대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나눠주는 그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완전 분배보다는 투자를 잘해서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13% 이상 역대 최고 투자 수익률을 윤석열 정부는 올렸습니다. 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포상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국민연금 이 기금을 사실상 1%만 높이면은 6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6%를 높였는데 36년 정도로 기금을 연장할 수 있는 수익률을 창출한 것이 저희 이 정부고 우리가 해낸 일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개혁안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3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교육개혁,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5세 입학, 그 파동으로 정부 초반부터 교육부 장관이 경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20시간, 나중에는 69시간 이야기하니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면서 노동개혁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몇 가지 안을 내놨는데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고 덜 받자. 결국은 소멸의 시기를 1년 차이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 논쟁만 허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요. 네,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민 후보자 먼저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그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안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울 것인지, 안 그러면 보완할 것인지, 안 그러면 더 비판할 것인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안은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없는 상황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을 내는 동시에 또 하나의 정쟁으로 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 맞추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께서 장성민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연금개혁안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장성민 후보가 이민청 공약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민청 공약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겠는데 정말 이민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민청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인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청과 관련된 이민정책위원회는 위촉식 때 한 번 회의하고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네네. 취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후에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제가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그 이민청에 대해서는 이따 자유토론회 때 제가 이제 드리려고 네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이 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개괄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개혁 못지않게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서 국민연금이 2023년 말에 기준으로 13.5.9% 잠정 금액 가중 수익률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파트가 각각 12.12%와 23.89%의 수익률을 내면서 전체 이 호실적을 지금 주도했는데요. 우리는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를 잘하는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국민연금을 증액시키는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걸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 어수선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13%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1% 이상 국민연금을 증액시키면 6년이 연장되는데 13%를 증액시켰으니까 78년을 연장시킨 겁니다. 이것이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과 상호 보충 질문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공약을 3분간 발표하시고요.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먼저 양문석 후보께서 3분간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월에 GTX-C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바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028년 제 시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치는 감시하고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공에 발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오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록수역 역세권을 어떻게 이제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여기에서 40년 전에 개척할 때의 상록수역과 그리고 본호동을 바라보면서 월드 아파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동안에 정치가 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본호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상록수역 역세권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을 포함한 문화복합센터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안산시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안산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이역 이야기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이역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가등까지 연장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저는 안산시청이 여기에 대한 변경안이 있으면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이역을 원하고 있는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숨겨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은 시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게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 그리고 푸르지오 679차의 출입구 문제 반드시 지하화해서 신설해야 되고요. 신분당선 바늘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바늘동의 변화를 이룩해야 됩니다. 네, 양문석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장성민 후보자는 상대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을 이렇게 보니까 제 공약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상록역 종합개발 대책을 제가 이제 걸었는데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은 달라도 이 공약이 이렇게 똑같구나. 그래서 서로 당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불어 국민의힘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역시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개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예, 장후께서 유사성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힘 모아서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은 전해철 의원께서 여러 차례 고민하고 냈던 그 공약들이 양문석 후보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했던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재원 문제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록수역의 역세권을 새롭게 현대적 시설로 쇼핑몰과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하로 주차장이 강금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공영 주차장 부지 이를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안 그러면 안산시와 충분히 협의된 대기업이
터키로 가서 이 부분을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여전히 녹아 있다. 재원의 문제는 오히려 시가 행정이 푸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턴키를 넘기면서 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동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장성민 후보께서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경제입니다. 지역 상권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이 이곳에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역 경제를 뭘로 살릴 것인가?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제가 바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민청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가지 이 청을 신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항공청, 두 번째는 재외동포청, 세 번째가 바로 이민청입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가미래전략기획관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제가 바로 안산에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산을 자유와 혁신 도시답게, 글로벌 시티답게, 다문화 특구답게 이 안산을 세계적인 다문화 특구 지역으로 한번 성장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이민청을 만일 유치를 하게 되면은 경제 기대 효과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약 3,000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민청 유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 생산 유발 효과는 1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고요.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에 부가가치 유발은 1천억에서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간접 효과는 1천억에서 2,78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 1조 1,400억이 우리 안산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돈이. 고용 유발 효과도 약 3,000명에 육박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3,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글로벌 다문화 특구도 형성하고 글로벌 재래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세계 관광객들이 안산으로 유치되도록, 놀러 오도록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 아름다운 대부도와 풍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안산에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국제학교도 유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제일 심한 곳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 감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민청 유치이고, 이민청만 유치를 해낸다면 안산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유치할 겁니다. 네, 장성민 후보자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천의 우주항공청, 안산의 이민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었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청사진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민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민청 설립을 위한 공론화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민청을 설립하기 위한 직접적 예산을 아예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민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민청과 이민정책을 다루어야 되는 이민정책위원회가 위촉식 한 번 하고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시간이 좀 초과됐고요. 가급적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예. 장성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민청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미 이민청 설치를 주장했었고 정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제외 동포청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서 설립을 끝냈고 이제 마지막 남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민청인데 사실은 이 이민청은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다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통과해서 일주일이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양문석 후보께서도 예, 안산에 이민청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협조하실 걸로 생각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200만에 달하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세계적인 글로벌 한국 민간 대사로 활용할 만큼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국익 외교의 잠재력으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지금 인력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돌봄 서비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맞춰서 30%밖에 공급을 못 해줍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신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민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네, 후보자들의 공약과 상호 질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외교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은 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협력 체계로서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 협력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장성민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대부도에서 2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 풍도는 바로 그 서해안 앞바다가 청일 전쟁이 발생했었던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바로 접경 지역에 우리 안산의 접경 지역에 평택에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안산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건너편 서해안 건너편은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만 불 시대에 육박할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 이전에는 전쟁과 외침이 많았습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의체를 발전시키고 유럽과의 자유동맹을 강화시키고 나토와도 자유연대를 강화시켜서 글로벌 자유동맹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 러시아와 우리는 경제 에너지 외교도 우리는 추구해 나가면서 경제와 군사 안보의 모든 면을 다 입체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민 후보자의 답변 들었고요.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망가뜨려놨던 대표적인 영역이 외교 통산 영역입니다. 외교 통상 영역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거시 경제 지표를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자, 중국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안 해도 되는 말을 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식어갔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대만 해협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도 발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심지어 2년 동안에 18조 적자를 기록하게 했던 게 바로 외교 통상 영역에 있어서 대통령이 받은 하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노태우 정부부터 만들어졌던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장성민 후보부터 질문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쉐쉐 외교다. 중국에 대해서 마치 이 조공 책봉과 같은 그런 어떤 외교적 언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때 중국 가서 3일 동안 혼밥 먹고 돌아다니고 대통령 취급도 못 받고 대통령 수행 단원들이 기자들이 공안한테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웃자고 하니까 죽자고 달려들었다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이 이재명 대표의 쎄쎄 발언이었는데 정말 예능을 다큐로 읽는 이런 그 정치적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감정이 없고 성질이 없고 그리고 화가 없어서 그것들을 참아냈을까요? 마음껏 성질대로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가 한중 무역 관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이 흑자국으로 200위 밖으로 떨어지도록 나라의 경제를 망친 겁니다. 중국,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싫어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면 속 시원하게 성깔대로 성질대로 중국 비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만해요. 중국과 대만 간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군사 전략 지역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함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무역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이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중국 수출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고통, 그 눈물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양무석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북중러 관련 그 외교 정책 문제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산 엑스포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산 엑스포 실무 최고 담당자였던 장성민 당시 기획관, 대통령실 기획관. 저는 이 외교 관계가 얼마만큼 어그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하고 싶지만 전날까지 바짝 따라붙었다. 결과를 까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119, 대한민국 29. 이 책임에 대해서 네, 답변해 주시죠. 사실 엑스포는 한국 외교의 변방을 확장시켜 놓은 세계 무대로 올려놓은 매우 유익한 민관이 단일팀을 이룬 코리아 원팀 외교로서 주 파리 대사들이 전부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엑스포 유치를 방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딱 한 나라였습니다. 한 개 국가가 어느 나라였냐? 한국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1년 동안 사우디보다도 늦게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의 외교를 29석으로 확보했지만 막판에는 거의 따라잡다시피 해서 프랑스 르몽드지 아닌 르피가로가 사실상 2차 가면 한국이 이긴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상대 국가가 140조를 일주일 사이에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오일머니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성공 못 시킨 것은 저희들의 한계였지만 그걸 통해서 K-팝 등등 한국의 위대한 종합국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확보했고 지금 부산에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공통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8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인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 약화, 고령화 시대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20, 3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인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일자리 문제고요.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고 일가 가정을 얼마만큼 양립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 부족에 청년 지원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청년을 외치면서 청년과 기성세대를 편가르기 하고 청년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청년과 70대가 사회의 중추적인 30대, 40대, 50대, 60대를 포위하는 이러한 갈라치기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도대체 뭐를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요. 어린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저출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관련된 말만 있지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장성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DJ 이후에 IMF를 극복한 DJ 이후에 두 가지가 없는 정당입니다. 경제 정책이 없고 경제를 죽여버린 정당이고 호남을 죽여버린 정당이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15년간 이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인구 대책으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해왔는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입니다. 0.78명입니다. 과학적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주거, 일자리, 세제, 사회 문제, 여성의 경제 활동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요소와 이 가치적 요소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즐거움 그리고 자아 실현의 어떤 목표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이 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있다. 이걸 누가 그러면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인가?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아이가 나오지, 아이가 생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청을 신설해서 또 이민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텐데요. 시간이 짧습니다. 30초거든요. 핵심 먼저 말씀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께서 먼저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의 대책이 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지난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 유발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 새마을 정신을 되새겨야 된다. 새마을 정신의 인구 정책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나라 최초의 출생률 제한 감축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출산과 연결돼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되는데 새마을 정신의 기본적인 것은 뉴 스피릿입니다.
험마을에서 새마을로 가보자. 험나라에서 새나라로 가보자. 빈곤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가보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풍요로운 나라로 가보자. 우리도 한번 강대국처럼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1세기에도 뉴 새마을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체에 빠져 있고 민주당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의 늪지대에 빠져 있고 국가 재정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국민연금도 고갈 상태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경제를 모르는 그래서 국민이 갈수록 국가가 가난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 잘 살아보자. 지금 우리가 경제적 어떻게 1.45%밖에 성장을 못한다면 획기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10%의 경제 성장을 고가했었던 새로운 고속 경제 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 한번 반을 시화해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것이 여전히 통용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저는 시화외에 반월 벨트, 소위 말해서 안산 4차 산업혁명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성민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뭡니까? 지금 만일 윤석열 정부가 무슨 경제 정책을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대파 가지고 쪽파놀이 하는데 민주당이 안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의 현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잘못한 점 그것을 대체해서 우리가 내세운 정책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 비전이 뭡니까? 예. 우리 장성민 후보 이야기를 들으면 윤석열 정부는 완결하고 무결한 정권이고 경제 정책을 정말 잘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만은 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 노점상 할머니가 분노하는 이유, 채소 상가의 주인이 분노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민주당 대안이 뭐냐고요? 민주당 대안은요, 외교 통상 영역에서 예를 하나 들면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제대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자존심이 없어서 성깔이 없어서 그리고 정치적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중국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깐 게 아닙니다. 안 깐 게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적 연관성 속에서 그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 그 수출 기업들을 살려내고 정상적으로 무역을 하고 그 효과가 서민과 국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존심을 뭉개면서 참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통상 외교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짧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진행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은 마치고 이제 후보자의 두 번째 공약 발표와 상호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는 공약을 3분간 발표할 수가 있고요. 상대 후보자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먼저 장성민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공약으로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이 병원 문제인데, 의료난 문제인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3호 공약, 2호 공약, 3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의료난 문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 문제인데, 이 정말 아까 양문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 자영업자들 살기 힘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지원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고, 소상공인 지원공단과 중소기업 벤처부를 직접 제가 설득해서 앞으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 이런 정책을 저는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안산시는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85만
64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직접 소상공인에게 바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 교육 등의 이 사업 제반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약 40억 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에 나눠서 편성할 경우에 대략 15억에서 20억의 예산이 각 구에 지원되는데요. 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 그걸 비교를 해 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은 어떤 그 위장 대출이다, 사기 대출이다, 뭐 탈법 대출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비로 이렇게 나가야 될 예산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어떤 그 서민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짜는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에게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장성민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양문석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상록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부분은 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정책 잘못된 거 이야기하다가 방금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 살기 힘들다고 또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장 후보의 기본적인 마음은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겨우 민주당이 반 정도 살려놨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 네, 장성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재산 증식을 위한 어떤 영업 지원금으로 사실 대출을 하게 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그 돈을 이 사업자 편법 대출해가지고 11억을 지금 딸 명의로 했는데 9억 원 재산 등록 축소 신고를 했더구만요. 이 부분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만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게 사업 지원비를 지금 이렇게 위장 대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양문석 후보는 사실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인데, 만일 이것을 그대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이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걸 이야기한다면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편법 대출은 업무방해 형법 314조 5년 이하 징역, 사기죄 형법 347조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위조 형법 231조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설 공표죄 형법 250조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나머지 법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네, 답변 맞추셨죠? 자,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앞서 말씀드렸던 79%밖에 이르지 않는 바늘씨앗 산단,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100% 가동률을 기록하기 위한 산업 재구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산단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몸짓이 아니고 지방 산단, 지방자치단체가 속아나는 가벼운 스텝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안산이 지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이 앞장서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건요, 안산을 어떻게 더 잘 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전에 안산이 뭘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연립주택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저녁에는 2중 주차를 넘어서 3중 주차에 연립주택 안쪽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립주택 지하에는 대부분 80대, 90대 독거 노인분들이 8가구, 9가구 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었을 때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문제가요, 말 그대로 교통에 따른 주차난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 경시 사상이 스며 있는, 안전 불감증이 스며 있는 생명과 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난의 문제를 생명과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했었을 때 돈이 좀 남고 예산이 좀 남으면 주차 부지를 만들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고 생명과 인권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가장 1차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양문석이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장성민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안산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행 구조하에서 양문석 후보는 어떤 주차난을 해결할 것을 지금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뭐 번호 1, 2, 3동이 됐건 뭐 어디를 갔건 간에 해양동까지도 주차난이 아주 가장 골칫거리인데, 이 문제를 당장 지금 우선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지금 바로 대답을 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당장 상록구에 현재 20개의 정설 또는 정설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야간 개방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주차 공간에 대한 야간 공유제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지역에 보면 어린이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 지하에 그 주차 공간을 만들고 어린이 공원을 좀 더 괜찮게 아름답게 어린이 적합하게 친화적으로 만들어내면 이 부분 또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 동네들은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 위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를 세워줬는데요. 예산과 비용이 상상 밖에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균형에 맞도록 한다면 4년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안산시의 주차 수용률이 80%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을
90%, 100%까지 넘겨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문석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토론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후보자당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부터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성민 후보가 지적했던 양문석의 편법 대출에 대한 부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산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저는 장성민 후보가 양문석에게 편법 대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장성민 후보가 양평고속도로 설계도면 변경에 대한 이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유, 명품백을 받는 장면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는 대통령실, 경찰, 검찰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하는 장성민 후보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들이 기소장에 올렸던 또는 변론 과정에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엄청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미국 같으면 중징계가 떨어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장성민 후보가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 노점상 할머니의 그 눈물들, 그리고 채소가게 사장님의 그 분노들,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 많은 안산 상록갑의 유권자들이 꾹꾹 누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분노들이 못 살겠다 알아보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터져나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성민 후보가 좀 배려해서 하나하나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오직 안산을 위해서, 오직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번 무리를 좋은 정치로 두고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장성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록 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방금 양문석 후보가 검찰 독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죄 독재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까? 피고인, 피의자, 범법자, 폭행, 사기,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국립대학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은 경제를 죽였고 호남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당은 경제정책이 없습니다. 지역경제정책도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정책도 없습니다. 있는 곳간 다 털어먹는 것 외에는 경제를 모릅니다. 시장 자유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룰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 경제정책으로 모든 곳간을 털어버립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반월공단, 이건 국가산단입니다. 지방산단도 이것을 지방산단으로 돌려야 될 이유는, 국가산단을 지방산단으로 돌리면은 우리 안산시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늘어나고 세수가, 반월공단의 세수가
소득의 70%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을 유치해서 2일짜리 3,000개 그리고 예산 1조 3천억을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산이 발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거의 이 국회를 범법자들의 방탄막이로 활용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살리겠다고 집권 여당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발목 잡고 정쟁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안산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로 보내야 될 사람은 국회에 가서 안산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뽑아주시고, 그렇지 않고 깜빵을 보내야 될 사람은 깜빵으로 가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시는 참 동네가 지저분하다, 그리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라고 어떤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산시의 숭고한 지역민들의 신성한 주권을 대변하고 국익을 대변하고 국가를 대변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산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 이번 22대 상록 안산 선거에 달렸습니다. 네, 장서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4월 10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